쪽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좀 하는 게 좋을까라고 어제 저는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오후에 좀 몇 차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요. 주일 오후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달 동안 8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써놓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성서로 본 우리 역사하고 이 3.1운동 그 두 권을 좀 이제 봐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좀 저는 시도를 해보니까 우리 역사를 말한다는 거가 참 고약하더라고요. 왜 고약할까요? 뭐가 고약할까요? 뭐 때문에 고약할까요? 또 천상 진상 집사님 얘기를 해봐야지. 왜 고약할까?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침략을 당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서 고약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야 뭐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뭐 고약하다고 그럴 거는 아닌데 고약하다라는 얘기가 왜 고약한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을 해도 욕먹어요. 이렇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이제 이렇게 두둔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다고 그러고 또 좀 이렇게 뭐 깎아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또 뭐 어떻다고 그러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일 이제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이 고대사 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다 단군 신화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그 식민사관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불신시키게 하기 위해서 단군의 이야기는 신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근데 사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단군 이전에 환웅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단군이 신화다 자꾸 이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조선은 환웅조선과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나라 역사 자체를 뭐 관심 가지고 좀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뭐 최소한 사학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뭘 해야지 되는 거지. 대충 조금 몇 권 들여다봐 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를 뭘 말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역사를 얘기하게 된 동기는 성서로 본 우리 역사라고 하는 제목이 이걸 얘기를 해 주는데 아니 우리 역사를 뭘 어떻게 성경으로 봐요? 아니 우리 역사를 어떻게 성경으로 진성이 있으니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봐. 우리 역사 성경으로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나?
우리 역사 성경으로 보려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으로 본다는 거를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 쭉 읽고 내려가다 보면 단지파가 없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 없어진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그때 우리나라로 왔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으로 이제 이걸 뭘 이제 이렇게 본다. 그 단지파가 우리 단군을 말하는 거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연결시키려니까 연대가 잘 안 맞아요. 단지파가 없어진 거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대략 1500년경인데, 근데 단군은 언제쯤 얘기인가? 예? 지금 BC로 따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게 또 이제 단자 들어가는 거를 또 하나 찾으니까 있어요. 뭘까요?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이제 동쪽으로 갔대요. 그 동쪽으로 지금 이스라엘인데 동쪽으로 가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그 이제 그 욕단과 이 단군이 같은 보다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거는 뭐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런 사건과 성경의 그 이야기 가운데 뭐가 이제 연결되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려고 뭐 이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이제 성경으로 보는 성서론 우리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아시아 시대가 왔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서양의 그 사상을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 그걸 누가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경제와 또는 국력이 어디가 제일 크냐 그래가지고 꽤 당연히 이제 중국이겠지. 저는 일본이었다가 이제 이제 중국, 인도, 일본 이제 이렇게들 보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그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그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그거가 이제 지금 서양을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어쨌든 세계를 이끌어 왔다고요. 그 동양은 어쨌든 중국 문명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할 때 2000년대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 근데 그 정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양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 문화인데, 그 기독교 문화를 재해석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본래 우리 역사의 가운데 정신 문화 가운데 성경과 유사한 성경을 하나의 이제 문화로 봤을 때 정신 문화로 봤을 때 뭐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저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대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나라. 내가 이제 전에 합의외길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결국 2000년대는 이제 한국의 시대다. 이제 제가 이렇게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나갔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구교도 그렇고 신교도 그렇고 세계 선교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선교적인 성과를 거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기독교 선교 성과를 거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그뭐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인도, 중국 그리고 근대에는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하면 일본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일본까지는 맞서도 우리나라는 선교할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 뭐 가봐야 뭐 조그만 나라건 뭐 중국의 뭐 저 속국인 나라 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거 그리고 아예 이제 뭐 은둔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인도나 중국, 일본의 선교한 노력에 비해 가지고서는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자금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국, 일본에는 교회라고 하는 거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린 뭐 그냥 맨 교회. 그 왜냐라고 한다면 그건 난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정신 문화가 비슷한 게 있어서 그렇다. 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 문화를 재해석할 수가 있고 2000년대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게 내가 이제 20몇 년 전에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웃어요. 웃어서 나 좋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어때서 웃었다고? 비웃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좋지. 그래서 웃더라고요. 근데 에이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뭐 우리나라 한국 시대가 온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다음 우리 영어 배우느라고 그냥 고생 쭉 이렇게 이제 한국어 가서 가르쳐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웃어요. 그냥 뭐 우스개 얘기하는 줄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있으니까는 자꾸 나 잊어버리네. 배용진이 나오는 게 뭐였지? 겨울연가? 아침연가? 겨울연가? 그 드라마가 일본에서부터 뭐 어떻게 되기 시작하다가 동남으로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가더니 그 다음에 저 영화가 뭐 어떻게 하더니 요즘 또 미나리래나 뭐래나 또 왜 미나리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미나리 나버리고나 맛있어서 그랬대.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잘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사실 미나리는 물에다 갖다 심어도 살고 밭에다 갖다 심어도 이제 살아요. 밭에서 사는 돌미나리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런데 미나리는 저 논에다 갖다 심을 때는 아주 쉬워요. 뭐 갖다 캐서 뭐 심을 것도 없어요. 물에다 심을 때는요 그냥 미나리 이런 거 갖다가 작조로 뚝뚝 잘라요. 그냥요. 작조기 이만큼씩 한 5cm, 7cm 잘라 그냥 갖다 뿌려요. 그냥 씨 뿌리듯이. 그리고 어떻게 빗자루를 한번 쓱쓱 쓸어주면 그게 살아요. 그러니까 뿌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건데. 근데 요즘은 또 뭐라 그러나 팝송 그러면 다 서양 사람이 부르는 걸 갖다 불렀지. 우리나라 팝송이나 대중가요라는 얘기인데 파퓰러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부를 거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부른다 뭐 이런다 몰라도 뭐 한국어로 부르는 거를 세계인이 따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생각을 했냐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알잖아요. 그치? 요즘 그 누구지? 뭐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그건 뭐 아예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수들 불러다가 저 공연하게 해달라고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해가지고도 그 나라 총리나 국왕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 저 가수를 좀 보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각 나라의 문화원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프랑스 이제 그 한국 대사관 그 문화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어 강좌를 열어놓게 되면 그냥 이게 미어질 정도로 모여드는 그게 무슨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프랑스가 유럽의 뭐 자존심이래나 뭐 그런 뭔가 하면 웬만해도 다른 나라 문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나는 전혀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게 우리에게 그런 문화적인 뿌리가 있다.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추적해 들어간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성서로 본 우리 이 역사. 그러면서 이제 뭐가 그러면 비슷한 거냐라고 할 때 유일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사상이 이제 뭐 신앙 이걸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니까 이제 사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성경과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공통점이 뭔가 하게 되면 유일신 사상이다. 유일신 사상이 뭔가 하면 모든 유일신 사람은 신을 하나만 믿는다 자칫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는 거다. 이게 유일신 사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뭐가 있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에요. 그 교육 이념은 우리 저 왜든 뭐 우리 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 때도 거기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건국 이념,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이 들어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사상이다. 그게 어디에 들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에 들어 있다. 이래 가지고 나는 이제 이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조건에 들어간 건데, 그 부분은 단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환웅에게 있습니다. 환웅조선, 단군조선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환웅 얘기를 꺼냈다가는요, 짐 싸가지고 가 그런다고요. 우리 그거 안 들어 그냥 가. 딱 그 틀 막아 버려요. 그건 제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여긴 우리 걸 무대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나 뭘 하겠다나 나 누구를 찾아온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참 얘기해도 우리 교회 역사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걸 가지고 뭐 tun대교회 나오는 무슨 뭘 만들어 보겠다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언제 또 한번 만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서 저 선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좀 누구를 한 사람 뭘 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그때 이제 그 3.1운동 그 책을 내가 갖다 주었나 어쨌나 뭐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3.1운동 우리는 일제 저항한 얘기로만 알고 있는데, 예?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그 당시 파리강화에서 열린 그 이제 이 승전국이 다 제국들이었는데, 그 제국들끼리 싸움박질한 거거든요. 이긴 제국들이 뭐예요? 그런 파리강화 회의 그 제국들에게 제국주의를 포기하라고 선언한 거가 이제 그 김이 독립선언서는 그런 취지에 걷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한 사람이 그런 게, 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3.1운동 그냥 일제 저항한 얘기지 뭐 왜 그런 얘기하고 나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국사가 제일 좋았고 국사는 맨날 100점이었대나 뭐 국산 내가 자신 있다고 뭐 이래가면서 뭘 그래. 그 뭐 어쨌든 지금 이 3.1운동이 서양 사람들이 3.1운동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유럽이나 미국 대학교에서 3.1운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3.1운동 가지고 쓴 사람도 있지만은요, 아예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없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고조선의 그 환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이런 거다. 이제 내가 이렇게 환웅 얘기를 이렇게 꺼내놨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또 눈이 땡그래지더니,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증산교인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증산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래요. 증산교는 무슨 증산교를 얘기를 하냐, 나 성일을 하더라고 했더니 아니래. 자기 증산교회는 뭐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들과 많이 뭐 만나고 토론해서 뭐 떴고 뭐 증산교 너무 잘하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주 증산교고 똑같다. 이러고 그냥 그래 야 이거 참
말하는 게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제 좀 되게 이렇게 뭐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고 이제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요, 환웅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다 그 줄을 딱 닫아요. 아, 이 사람에겐 더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이 환단곡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적인 역사를 이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환단고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환단고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조선시대 언제 이렇게 뭐 세졌다, 이제 뭐 물론 그 이전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라고 하기는 했겠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어떤 역사서로다가 일반적으로 특히 그 사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환웅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이제 환연 환웅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선진료회에서는 상생 무슨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도 우리나라 그 역사 이렇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던가 뭐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요, 다 이거 환단국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이제 그래 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추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은 그러더라고요.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요? 환빠래, 환빠. 환빠라고 그러더라. 이게 또 환빠구나. 이래가지고서 아예 이걸 아주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요.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심 가지려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거 환웅 얘기만 꺼냈다 하면 이거 환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하기가요, 참 고약해요. 이게 어디 가서 그 역사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환단고기를 가지고 나는 이제 이게 고조선을 설명을 하려고 이제 되는데, 근데 고조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 문화가 이제 들어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성서로본 우리 역사, 그리고 3.1운동사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좀 인정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써내려갈 때 기본적으로다가 그 기초한 책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게 뭔가 하면 요거예요. 이제 한국 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그래가지고 류승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거기서 역사를 가르치셨고 우리나라 그 정신문화원장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학계의 원로에 속하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누가 별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이분은 워낙.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어쩌고 저쩌고 좀 그래도 마저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기초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우리나라 고대사를 얘기를 하면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각골문자 이런 걸 가지고 각골문자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해독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본래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 인족이라고 사람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불렸다. 중국 사람들이 동쪽에 산다고 동이족 그러지만 동인족이 본래 우리 이름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골문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동인족인데 본래 동이족이 아니라 중국 사람 동인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삼하천 이후에 동이족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간 거. 그 이전에 이제 문헌들 기타 등등을 이제 중국 문헌들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동인족이다, 사람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동인족 문화가 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문화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화는 여기에 영향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분은 우리나라 정신문화 대학에도 정시로 교수를 했고 평생. 이거를 이번에 얘기하기 위해서요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대중 강연 같은 거 가가지고서도 이분은 정시에 끝내본 적이 없대요. 항상 10분, 20분 더 얘기를 했지, 그냥 미리 끝내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제 시간에 끝내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하려고 평생 뭐 그랬다. 이거에 제가 이제 좀 이제 기초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각골문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홍인간 사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것들 다 이제 그게 이거에 기초하는 거다. 이제 이거를 제가 기초를 한 거고요. 이것도 좀 두툼합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702페이지나 돼. 이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국 고대 문화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쓴 사람인데, 이형구라는 이제 이 교수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홍대 미술을 공부하려고 갔다가 뭐 한국사 강의하는 걸 듣고 나가지고서는 생각 바뀌어가지고서 한국사로다가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서 이 동양 고대사, 이 고대사를 동북아 고대사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 그때 중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때 중공 대만이 나뉘어지니까 이제 대만이죠. 여기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분은 뭘 주로 했는가 하면 유물을 이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요하강 유역에서 나온 그 유물들 이런 것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요하강에서 나온 유물들이 동양 최초의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동양 최초의 문화의 발상지가 여기다. 근데 그거를 요하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발해연안, 그게 발해만이거든요. 요하강의 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 바다를 발해만 그러는데, 이제 발해연안 문화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고조선 유물들인데, 이걸 중국에 가 가지고서 이제 중국 문헌들을 기초를 해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서 이제 유물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이렇게 두 권이 이제 주제, 한국 고대 문화의 비밀, 코리안 노트를 찾아서, 뭐 이게 이제 이건 KBS 이런 데에서도 이제 이거 좀 뭐 이거가 이제 이게 다루고 그런 게 이제 이 책에,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고조선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중국에, 우리나라에도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중국에 가가지고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를 각골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고의 권위자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사학자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을 이제 그 분야에,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제가 자료를 삼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역사는 뭔가 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건 역사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건 소설일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 유승국,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이형구. 그 다음에 또 고조선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해서 이제 단국대에서 주로 계셨는데 연구를 해서 박사를 받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서는 좀 약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버드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더 연구를 진전시킨 그런 우리나라 고조선 네 이제 아주 전문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 윤내현이라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상하로다가 2권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한 600페이지 되는데요. 상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그만한 부피로다가 또 하 2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고조선 최고의 어쨌든 고조선 가지고 이분이 주로 활동하고 그럴 당시에는 고조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때 얘기. 예, 왜 그런가 그럼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다가 고조선은 다 심하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걸 역사로 보려고 그러지들 않고 있으니까 아예 그건 무슨 학위를 공부한 연구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풍토 속에서 이걸 해가지고서 이분도 좀 저희 식민사학자들 이런 쪽에서는 구박을 많이 받는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단국대에서 이제 계시던 분이 이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또 이제 고조선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이어서 쓴 책이 또 이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양반 책은 굉장히 두께가 좀 나가요. 그 열국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제 삼국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용어지. 우리는 그 삼국시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 뭐 이런 나라들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본래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지방 정부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한 어떤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봐나가는 겁니다. 그 열국사 이것도 이제 윤대인 교수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써놓으니 이건 뭐 좀 두고 이거 저 한번 들여다본다는 게 이거 그건 만만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내원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에 이제 연구하러 가가지고 그 도서관에 갔더니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따끈따끈한 책이 하나가 와 있는데 소련에서 누가 이제 박사학위 받은 논문을 이제 하버드 대학원 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갖다 놨더라. 근데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건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하면 러시아 그때는 러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소련이라고 부를 텐데요. 소련 사람이 고조선을 가지고 그 당시 소련에서 그 제일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교에서 고조선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뭐 러시아니까 이제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 보고 좀 번역하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내놓은 어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같은 윤내인 교수가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해놓은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이제 들여다봤던 어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유학이라고 부르지라 말고 이제 성리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그 이 유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유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생겨난 그런 학문으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본래 그 이전 본원 유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원래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 정리해 놓은 사람이지 맞는 게 아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게 공자가 그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거 공자란 드라마 같은 것들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요. 이것도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학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그 고려대에서 가르쳤는데 윤사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좀 그 유학에 관련돼서 많이 썼어요. 그 이제 주조가 이건데 한국 유학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몇 페이지나 되는가 하게 되면 584페이지, 한 600여 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것도 또 거의 비슷한 걸로다가 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나라 그 고대사 지금 그 송설본 우리 역사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다루고 있는 주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만 이렇게 연구한 게 없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뭘 내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없는 얘기이고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뭐 몇 권 읽었다고 그게 막 나오나. 나는 단지 뭐를 한 건가 하면 여기 내가 일부러 우리나라 최고 이거 이외에도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고조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트럭으로 갖다 놔도 될 만큼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 말고도 고조선 관련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제껴놨어요.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다 제껴놓은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는 판이 돼가지고도 뭐 얘기 꺼낸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대사 그 유학과 관련되어져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거를 기초로 해서 그분들이 평생 연구해서 얘기하는 결론을 내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결론에 기초해 가지고서 뭐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중심 사상이 뭐라는 거예요? 유해진 사상이다. 그게 성경하고 이렇게 비슷하다. 그게 우리나라 이게 정신 문화가 그 위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흘러 내려왔는가. 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이제 한류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더 가는가. 나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왜 그렇게 이제 세계 정신 혁명사의 신권을 이루었는가. 왜 3.1운동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걸 박사학위는 아무거나 가지고 내가 쓰고 싶다고 뭐 아무거나 써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담당 교수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통과가 되는 건데 한국의 3.1운동을 가지고 외국 저 유명한 대학에서 그걸 박사학위를 받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준다는 건 그 쉬운 얘기가 아닌 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은 건 전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그만한 정신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려면은 조금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뭐좀 시간 잘 갈 거예요. 가다 한번 읽어봐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아주 정독으로 몇 번씩 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느라고. 이걸 제가 일단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뭐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외에도 지금 그 성서는 우리 역사 쓰느라고 뭐 이제 본 거 물론 또 많이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제가 우리나라 이 고대 정신 문화를 얘기를 해나가는데 거기 제시한 근거는 이분들이 내놓은 결론에 내가 내놓은 결론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거기에 내가 이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결론을 내가 이제 해석하는 어떤 거는 많은 거는 그대로 옮겨다 놓는 거고 내가 풋노트에 그렇게 옮겨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한 거를 내가 조금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그분들은 안 하는 그리고 이제 전문 역사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해석 부분을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접근해 들어가는 거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고대사를 얘기를 할 때 뭐 환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단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단군 신화식으로 다 보아나가든지 아니면 환단고개식으로다가 얘기하는 뭐 이런 것도 루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신화식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역사로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건 그냥 또 환단고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환빠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이게 아주 곤란해요. 이게 우리나라 그 고조선을 얘기한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냥 별로 아는 게 없는 사람도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그냥. 근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를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래도 뭐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중고등학교 가르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비슷하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꼭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가면 어디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뭐라고 또 얘기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런데 몇 번 제가 다녀보니까는 야 이거 참 어려운 노릇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도 별로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접근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유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유물을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물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학계에 공인된 게 있어요. 공인된 게 뭔가 하면은 고대 유물들이 이제 일단 많이 나오고 유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디에서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 유역에서만 나오는 유물이 있습니다.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고조선 지역에서만 나오는 유물이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뭐죠? 빗살물. 끝에 말이 이렇게 삐죽해요.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삐죽하고 여기 이제 그 여자들이 그 머리 빗는 빗으로다 그 찍찍 그은 것 같은 무늬가 있다고 가지고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또 뭘까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서양에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이거 고조선 유역 그쪽에 제일 많이 지금 저 강화, 그리고 여기 저 어디 저 충청도 이쪽에는 그 우리나라 전역에 뭐 저 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 고인돌이 이렇게 나와요. 무덤을 그 탁자인 고인돌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건 뭔가 하면 고인돌 그러면 이제 그럼 고조선의 독특한 유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세계 각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관심 가지는 거가 뭔가 하면 이 지역에서는 언제 석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이 금속 시대로 넘어갔느냐. 근데 금속을 사용한다는 거가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신기원을 이뤘어요. 금속을 사용하는 이런 거가 금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겉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돌멩이를 녹여 가지고 추출을 해야 되는 게 금속인데 옛날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돌멩이로 보였지 그냥 돌멩이로 보였을 뿐이지. 근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용했던 금속이 뭐지요? 구리인 거예요. 구리. 청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동기 시대가 이 문화권에서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유물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즉 제사에 썼던 유물들 뭐 이제 그리고 장식용으로다가 이제 또 검을 만들어 놨습니다.
청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치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무기가 안에 곰 모양을 만들어 놨어도 장식용이지.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로 가지고서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나무만도 못해요. 실제 갖다 쓰는 데에서는요. 이거는 단지 금속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주로 이제 이거는 제사도 일반인들이 지는 제사에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지배계급들이 이제 쓰는 어떤 이제 그런 기구들이었는데, 이제 청동기가 언제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각 지역의 청동기들 중에도 거음이 다 만들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음이 있긴 있는데 어느 나라에도 거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어요. 모양이 독특한데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의 무덤이 뭔가 하게 되면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들을 갖다가 그냥 쫙 이렇게 그냥 무대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봉분인데 지금 흙을 만들어 놓잖아요. 크게 이제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쌓아 놓는 게 이제 초기 단계는 이렇게 나오다가 고조선의 무덤이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습니다. 자연석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탁자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저요. 이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보겠지만은 이게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유일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제단을 만드는데 꼭 자연석을 가지고 만들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강화에 가게 되면 그 남아 있잖아요. 천대단이라는 게 있고 저 태백산에 가도 거기 또 그건 뭐라고 부르나? 이름이 조금 다른데 잊어버렸네. 뭐라고 불러요. 거기도 다 보면은 자연석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제단을 만들 때는 뭐로 만들라고 그랬죠? 자연석으로 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이건 건물 안에다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 제단을 만드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은 유일신 문화에서 나오는 유일신 종교의 특징은 신전이 없는 거예요. 신전이 없고 뭐만 있는가 하게 되면 자연석 제단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었다. 우리나라에 신전이라는 건물이 없어요. 어디 가서 봤나? 중국의 그 문화, 뭐 어디 고대 문화 이렇게 현장 보여주는데 보니까는요, 그 신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우리나라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고대 문화 유물을 연구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가 없나면 아무리 유조적이면 신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는가 하면 고대 왕궁터도 고조선 왕궁터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분명히 수도였던 것 같은데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 왕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그리고 여러 유적들이 이제 많이 뭐 특히 청동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수도인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큰 건물을, 그게 이제 왕궁이잖아요. 제일 큰 건물이 왕궁 안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100칸을 못 줬다고요. 왕만 100칸 이상은 줬죠. 99칸은 줬어요. 아무리 그 큰 집을 줘도 방에 99개 이상을 100개를 못 채웠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유일신 사상의 이런 특징이에요. 고대 신전 만들고 왕궁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민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신 사상이라는 건 신은 오직 한 분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일신론하고 유일신하고는 다르요. 일신론이라고 여러 신이 있는데 그저 나 한 신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신론의 반대가 일신론의 다신론이라는 건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냥 하나만 섬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일신. 그런데 유일신론이라는 건 신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야.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일신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신상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큰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따위 저 나무 깎고 돌로 깎아 놓은 거가 쇠재배기로 만들어 그게 신냐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는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라는 게 없고 신전이라는 게 없는 게 그게 뭔가라고 한다라고는 고대 문화의 현장 가보게 되면은 다 신상이 있습니다. 저희 유럽의 박물관들 가봐봐요. 고대 그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전들이 또 그렇게 하고 또 곳곳에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게 뭔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내가 이제 성스러운 우리 역사를 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우리나라 고대 역사하고 좀 비슷한 게 많다. 왜 비슷하냐 여기까지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뭐 근거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환단공예 이런 다 우리가 다 막아가지고 그런 거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근거 없이 또 온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근데 나는 이제 태에 대한 이제 자료의 근거 속에서만 좀 해보느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거. 그 이제 3대 유물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대 유물 중에서도 이제 뭘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빗살무늬 토기로 그때 빗살무늬 토기 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좀 밑에도 크다막하게 그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정신, 홍인간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가도 이걸 가지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자 그래도 그 빗살무늬 토기의 의미는 내가 부여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분들은 여기 빗살무늬가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빗살인지 빗살무늬가 무슨 의미인지는 그건 근거가 없으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워. 근거가 없으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 이 빗살무늬가 이러이러한 의미 일 거다 그러는 거죠.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각골문 기타 등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면서 바로 이 빗살무늬에 들어있는 의미가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내가 요건 이제 요 부분은 내가 해석한 거예요. 이전 자료들은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나는 요 작업을 한 거라고 해. 그게 성스러운 우리 역사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해 보자.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해석해 보자. 요걸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내가 독자적으로다가 뭐 개척해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유물, 빗살무늬 토기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요, 이게 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 관심 가지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게 시민사관인가, 환빵가,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안 졸았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그 최고 권위자인 그분들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오히려 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걸 들었을 때 더 신뢰가 가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죠. 정신문화원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쩌면 아마 이윤행 교수님이 최초로 고조선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조선 최고의 권위자라고 어쨌든 뭐 반대하든 뭐 찬성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고 윤사선 교수 저 이형규 교수는 아니 중국에 가가지고도
저 뭔가 하게 되면 그분이 얘기하는 건 발해연합 문화가 동양 최초의 문화였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문헌들을 가지고 그 윤사승 교수는 뭐 아주 자타공인하는 이분이 저기 그저 누구야 여기 저 유승백 교수님 제자인데 그 우리나라 유교 최고의 권위자예요. 뭐 좀 하실 말씀 또 없으신가요? 예, 그럼 일단 좀 오후 시간에 이 역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1시 반에서 3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90분 해가지고서는 좀 이게 역사는 이게 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대충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상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다가 1시간씩 2번을 할 거니까는요. 네, 10분 쉬었다가 40분에 1시간 더 하도록.